20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우선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인데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 건축물 건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납니다. 기반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이라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찾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광시군입니다. 가려놓습니다.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에브리바디 모든 행정청이 관할 관청인 반면 발음이 참 나빠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만큼은 특광시군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추천수입니다. 주상공의 개발행위로 기반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가로해 놓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란 말과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절차가 있는데 하나 여쭈 게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남양시장이 지정하겠다고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찬성하는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절차에는 주민 의견 청차 없습니다. 주민 의견 청차 해봤자 반대할 분들만 많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에서는 필요 없는 절차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 거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한다. 그런 취지 질문이라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 3번 특광시군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한 줄 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줄만 쳐놓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하단부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6번 보시게 되면 개발밀도 강화 범위란 말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대통령령부터 강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란 당의 용도지역에 정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를 말한다. 용적률 최대한도 50%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10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땅이었다면 이제 최대 5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 땅으로 바뀌게 되는데 토지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효과라고 이해해 놓습니다. 이제 기반설 부담구역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연동제로서 기반설 수요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함께 보셨는데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행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특광시군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대상 절차에 관한 문제로 건축물 건축 등을 포함한 각종 개발 행위에 있어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저 인구에 따른 기반설의 수요가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다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기반설 부담구역이 되게 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같은 장소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 때문에 중복 지정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은 이미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주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에 있어서 주민 의견 정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공청회 딱 세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이었을 때 공람 절차 거친 이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나머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항상 공고 열람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경우에도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아예 없고 재산권 침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해서만 따로 절차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 인구 밀도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만약 대지 면적이 각각 100제곱미터인데 하나 5층짜리 건물 만들고 같은 바닥 면적으로 하나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5층짜리 건물을 100제곱미터에서 50명 사용하고 같은 100제곱미터에서 10층짜리 건물 건축해서 100명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인구 밀도 다른 것이죠. 저 밀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층수와 관계된 상황입니다. 같이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인데 5층이라면 연면적은 250이고 같이 50제곱미터인데 10층짜리 건물이라면 연면적 500제곱미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얘가 50명이 사용하고 이 건물을 100명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동일한 면적인데 불구하고 인구 밀도가 서로 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밀도와 고밀도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저밀도라고 하는 것은 용적률과 관계된 사항이 되게 됩니다. 만약 같이 20층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저밀도 아파트에 투자한다, 고밀도 아파트에 투자한다. 아니, 같이 20층으로 되는데요. 10층도 20층 되고 5층도 20층짜리로 재건축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저밀도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별내 쪽에 지하철 4호선과 8호선이 연결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재건축 사업하게 되는 아파트들이 몇 개 나타나게 될 텐데 12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과 5층짜리를 재건축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5층짜리 재건축하게서 25층짜리 만들게 된다고 하면 내가 추가로 부담할 돈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예 뭐 1억이든 2억이든 다시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다고 하면 저밀도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하면 밀도 관리하는 곳입니다. 밀도 관리는 용적률이죠. 대지 면적이 100인데 여기에 500제곱미터 만들었다고 하면 연면적 500제곱미터 만들었다면 얘는 용적률이 500%이고요. 대지 면적이 100인데 250제곱미터의 건물 만들었다면 용적률 250%일 겁니다. 그러면 500% 건축할 수 있는 땅을 5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용적률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적용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100%였다면 50, 300%였다면 150으로 강화시키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50% 범위 내 강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되게 됩니다. 밀도 관리란 말 의미 이해되시겠습니까? 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요즘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대한민국에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만약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한다고 하면 아마 청와대까지 가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남양시장이 내가 사는 땅을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면 다음 선거 때 한번 두고 보자 하시겠죠. 그래서 현재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얘는 시험 용도입니다. 시험 용어로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보실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 기환경을 조건부 허가사항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발 행위가 자주 반복되지 않고 가끔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건부 허가로 기환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특정 지역에 개발 사업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상황마다 기반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한쪽에 대형 건물 만들어지면서
이쪽 편에다가 왕복 8차선 도로 만들라 하고 한 5년 뒤에 이쪽에 또 대형 건물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는 왕복 6차선 도로 만들라고 하면 2차선 도로가 존재하는 한 병목 현상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고 아무리 넓은 도로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이것 교통에 도움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런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 행위가 특정 지역에 집중하게 된다면 아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반세를 개발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부담을 전가시키는 제도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하는 행정청은 특광시군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줘야 되는데 특별히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과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지역, 지구, 구역은 존의 개념이었습니다. 스쿨존이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이었는데 저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임의사항입니다. 예외적으로 3가지 경우에만 지정하여야 한다. 연안 침수 등의 연안 침수 현상이 반복되는 곳이 있다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 결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로 30만 기억나십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뭔지 모르지만 20% 이상 늘어나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때는 주민 의견 정치 안 했습니다.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주민 의견 정치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우리 동네에는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만들 것인지 고등학교까지 만들 것인지 그리고 도로를 설치하게 된다면 왕복 4차선이 좋은지 왕복 8차선이 좋은지 구체적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기반시설의 규모를 지역 주민과 의견 교류해서 채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경우는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됩니다. 만약 새로 내가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건물 건축계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좀 적게 내려고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살고 있는 분이라면 기왕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었다면 쾌적한 도시생활 도모하기 위해 충분한 기반시설 한번 만들어보자. 다양한 의견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 거치게 되는 겁니다. 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차이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잠깐 함께 보신 게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지구단위 계획이 3년이었고요. 여기에서는 1년 내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다만 이 중에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대학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대학을 시험 보지 않고 그 동네 분이 입학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포함시키지만 얘는 시험 보고 들어갈 곳이죠. 만약 대학도 고등학교처럼 그 지역 주민들이 입학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옆이 가장 집값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요즘 대치동 가격 올라가는 이유도 다른 거 없더라고요. 특목고는 종전에는 먼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그 특목고에 입학하지 못하다면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전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나 동시에 같이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목고에 입학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재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대치동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비싸다더라고요.
관심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우리 이해하실 것은 여기 대학은 기반 설치 계획에 포함 대상이다 아니다. 대학은 시험봐서 들어가는 곳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기반 설치 계획에 따라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 기반 설치하게 된다면 일정한 돈을 내야 될 겁니다. 그 돈을 내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조금 이따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그리고 증축 행위가 있다면 기반설 부담구역에 부담금을 납부할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0 초과란 말은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다. 공동구 기억나십니까? 공동구를 의무적 설치할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는 공동구를 시행자가 의무적 설치하여야 한다. 그때 200만 초과입니다. 여기에서는 연면적 200 초과 시에 신축, 증축 행위의 경우는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돈이 있다고 하면 기반 설치 계획에 따른 기반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법과 관련된 사항 보시는데 우리 세법 공부하시면서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면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납 가능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물납 공법에서 유일하게 허용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세법처럼 세금처럼 물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다스가 누구 건지 이야기 나온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명의신탁 하신 분이 돌아가시다 보니 그 배우자께서 다스 주식을 상속받으셨는데 돈 내실 게 없으셔가지고 주식으로 대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스 비자금 조성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금 납부와 관련되어서는 현금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금 없다고 하면 뭐 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부담금에 대한 납부 방법에 있어서도 특이하게 뭐가 가능하다? 물납 가능하다. 거기까지 확인해 주시는 게 이쪽의 시험 범위가 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공법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표시에 놓은 것 중에 용어 있거든요. 뭐 기반설 부담구역이든 기반 설치 계획이든 뭐 용어 있거든요. 그 용어에 대해서만 신문 보듯이 자주 반복해 주십시오. 5월, 6월 달만 신문 보듯이 자주 읽어 주신다고 하면 7, 8월 달, 아니요, 지금 3, 4월 달 잘 해놓으시면 5월, 6월 달 넘어가면 아주 마음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뭐 시험 보신다고 하면 마음 편하게 한 30만 나오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대신 다음 주에 제가 아마 놀리게 될 겁니다. 놀릴 테지만 그거는 그냥 극복해 주시고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항상 용어가 문제이지 용어 빼고는 법 취지만 이해하시면 모든 게 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211페이지 찾았습니다. 1번 의 찾으셨죠? 기반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의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등의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 개발 행위로 인한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찾으셨는데 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설치할 기반설의 종류를 쭉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중 우리가 딱 하나 확인하십니다. 4번 찾으셨죠? 학교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대상이지만 대학은 제외한다. 그래서 가로 속에 대학 제외한다. 줄만 쳐놓습니다. 과거 기출문제에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기반설 종류로서 대학을 틀린 정답으로 한번 만든 적 있습니다. 대학은 설치 예상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 및 대상 지역 찾으셨죠. 우선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십니다. 재량
지정. 개발 행위가 집중되어 특광, 시, 군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에 필요하다 인정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의무 지정입니다. 특광시군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필수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게 되면 개발 행위는 늘어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1호는 현재 하여튼 이번 달에 하실 이야기인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세법 시간에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전 3, 4월 달에 할 상황이거든요. 이번 달에 할 상황인데 그것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청약 조정 대상이라 함은 청약 신청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라면 조정 열기를 좀 낮출 필요가 있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서 마이너스 P가 형성된 곳, 그래서 마이너스 1,000만 원, 2,000만 원 P가 형성된 곳이 있다면 청약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청약 위축 지역에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하는 것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가 특별히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하면 청약 열기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규제 강화와 관련되어 대출금 조정에 관한 문제나 또는 청약과 관련된 전매 제한 규정을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책으로 마련되게 되는데 그 이후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청약 경기가 좀 수그러들 수 있죠. 그렇게 부동산 경기를 좀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목적인데 규제 강화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 반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책과 지금 정책이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 하셨던 분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물량이 진짜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부동산 경기가 꺾이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계속 간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하남 위례지구 같은 공공택지가 많이 개발되고 조성되고 공급되었을 때 그때가 주택가격이든 부동가격이든 한번 꺾이는 그런 시점으로 봐놓으시고 지금은 금리 상승 국면인데 금리 상승 국면이라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수요는 줄어듭니다. 왜? 대출받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신 대출 없이도 구입하겠다는 분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금리 올라가면 모든 물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료 따놓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2,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또 부동산 규제 풀어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항상 물가가 상승돼야만 나라 경기가 돌아갑니다. 물가 상승되면 부채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에 한 100억 빌렸습니다. 그 100억이 10년 뒤에 금리 올라가는 데서 가격이 올라가지만 아예 볼륨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이 부채는 신경 쓸 여지 없거든요. 예, 그냥 죄송한데 우리 대학 다니실 때 대학 등록금이 한 100만 원 냈는데 요즘 500이지 않습니까? 그때 학자금 융자 받았다고 하면 지금 월급이 한 200, 300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한 60, 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이 큰 돈이었지만 경기 볼륨이 커지게 된다고 하면 한 10년 전의 대출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상향으로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인플레이까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전 국민이 고생할 상황이지만 그 직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자격증 따면 일할 거에 없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할 거 맞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결론은 공부하라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법령 개정 등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또는 규제가 폐지되었다고 하면 개발행위 늘어날 수 있는 곳으로서 그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형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것. 그래서 용도지역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문제 아니고요. 그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것.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나눴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른 행위 제한 완화되죠. 그 반대 상황이라면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사례를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회 기업과 니은 묶어놓습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20% 추천하시고 전년도 동그라미, 전전년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평내 호평지구에 2016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는데 2017년도에 130건이라고 하면 증가율은 20% 이상 된 상태이죠. 그러면 2018년도에는 해당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했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남양주시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관련되어 동네마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 계산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동네가 있다고 하면 그곳은 찾는 사람 많다는 것이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곳에는 중개업소 자리 잡는 게 좋으시죠. 그냥 집 앞이면 최고라 생각하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니은번 잠깐 확인해 주십시오.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특광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인 지역, 그래서 20%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남양주 전체 인구 증가율이 105%였는데 그냥 5%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평지구의 인구 증가율이 만약 125% 또는 30% 늘어났다고 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0%의 갭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호평동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해 온다는 곳이죠. 그런 곳이라고 하면 인구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거나 상가나 공장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자격증 따셔가지고 개공하시게 된다고 하면 남양주시의 동네마다 인구 증가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찾으시면 나오거든요. 시청 방문하시면 나오시는데 그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중개업 차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아직도 나는 집 앞에다 차린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곳, 규제가 아예 없어지는 곳이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인구 증가율과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건수, 여기 인구 증가율은 전년도를 비교하게 되는데 남양 전체와 호평동의 인구 증가율 비교하는 것이 인구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전전년도와 전년도에 비교하게 되었을 때 20% 이상 늘어난 곳이 있다면 많은 사람 찾는 곳으로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딱 세 군데가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연안 침식 현상에 보이는 곳이 있다면 방제지구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은 30만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되어 이런 경우는 지정하여야 한다. 세 군데 예외 있다라는 것 저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그냥 보십니다. 특광시군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 들어야 하며 주민 의견 줄만 쳐놓습니다. 지방자탄제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심의 추천없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절차 차이나는 것이 있다면 주민 의견 청취,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없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존재한다라는 것,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 찾으셨죠? 박스에 1번만 박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최소 10만 이상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게 되면 그 단위 면적은 얼마?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요게 요즘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공동구는 200만 초과였습니다. 공동구는 200만 초과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에서는 10만 이상을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특권시구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면 기반설 부담 계획입니까? 설치 계획입니까?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4번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선 3번은 취지만 이해하십시오. 21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될 필수 사항이 5개가 있는데 기반설 설치, 그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건축 제한,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으로 반영해야 되고 배형 3건이 있다면 임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얘와 비교되는 기반설 설치 계획에는 딱 하나만 그 내용이 되게 됩니다. 기반설만. 그러면 이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했을 때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말도 안 됩니다. 많은 내용을 담은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수립되면 내용 하나짜리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의지한다. 이 말은 맞지만 그 반대라면 틀린 의미입니다. 기반 설치 계획에는 내용 딱 하나, 기반설만.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수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죠. 저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성년의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미성년자도 결혼하게 되면 사적 관계에 있어서는 성년과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진다. 그래서 끝에 본다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 이 본다는 사실상의 표현과 법률상의 표현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성년, 미성년의 구분은 민법의 법률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19세 미만인 자랄지라도 결혼하면 성년처럼 취급하자. 그게 성년의제입니다. 반면에 사실관계와 관련된 본다에 있어서는 간주와 추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간주는 법원 판사라고 하면 가장 객관적인 제3자이거든요. 저 법원 판사가 특정 사건, 사고로 연락 조절 상태일 때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실종 선고와 관련된 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종 선고는 법원 판사가 결정한 것이죠. 저 실종 선고 이후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실종 선고 전이라고 하면 연락 두절인 사람과 주변 사람들만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란 말을 간주, 추정, 의제로 각각 표현하게 되는데 지금 공법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모두 법적 관계이거든요. 사실관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항상 의제란 말로 대신하게 되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그때는 간주, 추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실종선고 전이면 추정, 후이면 간주. 그것은 가장 객관적인 제3자인 법원 판사가 자신의 판결로 선고를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간주로, 그전에는 추정으로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저게 법률 용어 구분이시거든요. 저게 토대가 되시게 되면 공법은 천천히 아주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쪽이 편하다 생각하거든요. 조만간 나중에 되면 다들 편해지실 겁니다. 예, 3번 기반설 설치 비용 찾으셨죠? 양을 내버립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이란 단독택 및 숙박시설 등의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시설의 신축 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가 징수되는 금액을 말한다. 두 번째를 찾으셨죠? 국가, 지방, 다단체 건축하는 건축을 제외한다. 국가부터 제외한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 다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단독택 및 숙박시설 등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그래서 200초가 가로해 놓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신축 증축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분해 주실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 행위. 그리고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50제곱미터를 증축해서 딱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갖췄다고 하면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축 행위를 하면서 20제곱미터를 증축하여 전체 면적이 220이 되었다고 하면 200 초과는 2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기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존 220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220을 다시 개축했다면,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개축했다고 하면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 행위에 대해서만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지,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게 된다면 200 초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담금의 부담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 행위만 그 대상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것 보시면 되시는데요.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21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개별 공시지가 평균 및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 찾으셨죠? 박스에 있는 게 기반시설 유발 개수입니다. 이것 외우라면 나는 다 외울 수 있지만 그냥 안 할 뿐이시죠? 그냥 안 할 뿐이라 해주십시오. 그 중에 우리가 잠깐 비교해 줄 것이 있습니다. 1번, 2번 단독택과 공택 찾았습니다. 단독택과 공동택의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같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단독택과 공동택에 있어서는 우리 기반시설로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이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러면 단독택이건 공동택이건 사람이 거주하는 데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족 수가 4명인 것과 40명 했을 때 전기 수요는 당연히 다른 것은 맞지만 한 사람당 단독택과 공택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 비율은 동일한 것으로서 유발계수 같이 0.7입니다. 가끔 공동택의 경우는 100세대, 200세대가 거주하기 때문에 유발계수가 높게 책정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같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을 비교해 주십니다. 3, 4 묶어놓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비교하시면 어디가 유발계수 높다? 2종 근린생활시설이 높습니다. 그러면 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휴게음식점, 우리 학원 1층에 있는 김밥 천국이거든요. 반면에 2종 근린생활시설은 술집인 일반 음식점인데 24시간 내내 광고판에 광고하는 곳은
2종 근린 생활설로서 전기를 좀 더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1종보다 2종 근린 생활설이 좀 더 유발계수 높다.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9번, 10번인데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거 아닙니다. 다만 9번 의료시설과 그리고 10번 교육연구시설 찾으셨죠. 교육연구시설은 학교입니다. 초중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치과의원, 내과의원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 사용량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학교라고 하면 8시부터 요즘 야자 없어졌습니다. 야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자는 안 하지만 수업 끝나고서 잠깐은 공부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병원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전기 사용량 많다, 작다.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걸 내서 재미 보셨거든요. 작년에 이걸 내서 재미 보셨기 때문에 출제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시험에 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발계수와 관련되어서는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되는 두 개가 있다고 하면 그 두 개가 어느 시간대에 사용되는지 24시간 가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유발계수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단독택과 공택에 있어서 기반설 유발계수는 같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1종 근린생활설과 2종 근린생활설 비교하시게 되면 2종이 높은데 그 이유는 1종 근린생활설은 전기 등의 사용시간이 짧은 반면 2종 근린생활설은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게 책정된다. 그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다음에 시험에 나오겠다면 제 생각에는 위락설과 속박설을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위락설은 16번이고요. 속박설은 15번입니다. 속박설과 위락설 중에 높은 것은 위락시설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227페이지에 양가 4번 찾으셨죠? 기반설 설치 비용의 납부 찾았습니까? 그리고 2번 설치 비용의 부과 및 납부입니다. 1번입니다. 특광시고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가로 넣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 추놓습니다. 이를 내야 한다. 그러면 여기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담과 관련되어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셨고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한 날입니까? 건축허가 받은 날입니까? 받은 날부터 얼마? 2개월 이내. 그리고 건축허가받아 공사 완료하게 되면 사용 승인 받고 완공한 건물 사용할 수 있는데 저 사용 승인 먼저 내줘버리면 돈 안 내는 사람 생깁니다. 그래서 저 사용 승인 신청할 때 기반설 설치 비용을 함께 냈다고 하면 사용 승인 내주고요. 돈 안 냈다고 하면 사용 승인 아예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얼마 납부해야 되는지는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된 금액 얼마인지 통지하고 돈 내는 시기는 사용 승인 받은 날입니까? 신청한 날입니까? 신청한 날까지 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에 돈 냈다고 하면 그때 사용 승인 나중에 내주겠죠. 사용 승인 받은 날 아닙니다. 신청 시까지 내야 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납부 방식만 봐주십니다. 기반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줄 밑에 보시면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인정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세법에서는 물납 제도를 두고 있는데 공법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물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금 납부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물납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가 보시는 게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련된 제반 제도입니다. 올해도 여기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나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냥 지키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보칙 잘 모릅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땐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하시는 거 아닐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가 아마 농지법을 들어가게 할 겁니다. 진도 빼는 거는 제 마음이죠. 쉬었다가 농지법 해나가십니다.